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A1 안유신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차세대 유망 직종 시리즈 두 번째 편, 우리 학생들은 과연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디에 관심을 가지거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드리고 싶으면 뭔가를 좀 많이 아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이 메가 트렌드를 항상 파악하고 계셔라,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메가 트렌드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산업 분야에서 어느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고, 큰 방향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자금은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따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쪽은 제가 평소에도 설명을 많이 드리는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이게 쭉 보시면 ESG, 뭐 Renewable Energy, 뭐 모빌리티의 변화, AI, 세미컨덕터, 반도체, 블록체인,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금 메가 트렌드가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ESG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전의 가치는 얼마나 이 회사가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느냐, 얼마나 성장성이 있느냐, 여기 집중이 되어 있는 반면, 요즘 트렌드는 바로 ESG, 얼마나 환경과 사회적으로 깨끗하게 밝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그리고 거버넌스, 지배 구조가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하게 회사가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이 ESG 레이팅이라고 해서 환경과 사회와 지배 구조가 얼마나 깨끗한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Renewable Energy, 신재생 에너지, 요즘 핫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바람이 그쪽으로 많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의 변화. 좀 아시다시피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부 다 전기차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현재로도 굉장히 많이 전기차가 생산이 되고 있고, 팔리는 차 100대 정도에서 한 8대 정도는 이미 전기차가 팔리고 있는, 그래서 향후 몇 년 안에 내연기관 자동차가 곧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또 다시 연결되는 것들이 이런 뭐 반도체와 AI,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메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덕분에 아주 유명하게 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꼭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여러 산업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는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일론 머스크의 뭐 스페이스X,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미 버진 갤럭틱과 최근에 제프 베조스도 우주여행을 잠시나마 갔다 와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큰 산업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이것이 빠지면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분야가 바로 파이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금융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깊숙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깊숙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 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핫한 분야이고, 예전부터도 전통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분야인데 왜 굳이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진부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금융 분야가 앞으로도 굉장히 전망 있는 분야가 될 거라는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금융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면 배경 지식을 약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0에서 0.25%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렇게 레인지로 주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얕은 지식으로 미국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1930년대인 대공황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1930년대 대공황이 오고 나서부터 잔뜩 움츠렸습니다. 그래서 각종 금융 쪽에 규제를 가하고 이런 식으로 30년서부터 거의 80년까지는 아주 움츠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움츠린 것을 펴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유럽 때문인데요. 유럽에서는 70년대 중반서부터 80년대까지 유럽에서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면서 상업은행과 그리고 투자은행이 막 합쳐진 유니버셜 뱅크라고 해가지고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자 미국에서도 이해 질세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80년대 초반부터는 각종 규제를 굉장히 완화를 하고 은행들 마음대로 날뛰게 놔두게 되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우리 국민들의 자금을 어떤 식으로 금융시장에 빨아들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401k입니다. 이 401k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퇴직연금인데요. 그러니까 월급의 일부를 스탁마켓에 들어가게끔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떤 투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1980년대서부터 각종 규제를 완화를 해주다 보니까 자금들이 여기저기서 날뛰겠죠. 그러다 보면 2000년도에 달도 차면 기우듯이 닷컴 버블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001년에 9.11 테러까지,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흔들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FRB, 지금 Fed라고 부르죠. 거기서 이제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급격한 수준으로 낮추게 되고, 그리고 그 유명한 QE, 양적 완화라고 하죠.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를 실시해서, 그러니까 국채를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해서 시중에다가 돈을 많이 푸는 것입니다. 자,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순간적으로 온 충격을 굉장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는 벗어나게 되었지만 어떤 역효과가 있었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금리이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니까 시중 금리를 다시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우리 금리가 낮을 때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아무데나 투자를 하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마치 쇼핑을 하듯이 집을 여러 채를 매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되니까 이 부채 상환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개인들이 디폴트가 나고, 방만하게 경영을 했던 금융기관들, 은행들도 디폴트가 나서 우리 아주 유명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세계 경제 금융 위기를 맞게 되고 리만 브라더스도 파산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소재로 한 영화 빅 쇼트라고 있는데, 이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혹시 아직 못 보셨으면 보시길 권장해드리고, 우리 학생들도 꼭 보길 권해드립니다. 여기 캐스팅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다 되게 유명한 배우들도 나오고 해서, 이때 2008년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이때도 어마어마한 이런 버블이 터지고 위기가 다가오자 미국 정부에서는 이때 2000년도 때 했던 일을 거의 반복적으로 똑같이 일으킵니다. 여기서도 지금 제가 여기 칸이 부족해서 안 썼는데, 여기에서도 스티뮬러스 책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다시 금리를 엄청나게 낮추면서 돈을 풀게 되는 그런 양적 완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왜 미국은 레인지로 나오게 되냐면, 이 2008년도에 금리를 거의 제로까지 낮추다 보니까 설명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여기 타겟하는 금리하고 진짜 시중 금리하고 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레인지로 잡았다. 이거는 그냥 설명에 불과하고, 사실 거의 제로로 가까워지면은 금리가 제로라는 것은 우리 경제학자들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로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거 레인지로 그냥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2008년 때부터
레인지로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금리는 거의 0%라고 하는데 제로에서 0.25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08년에는 또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또다시 양적 완화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게 되겠죠. 그러면 또 다시 인플레이션 비슷한 것이 생기겠죠. 그래서 다시 조금씩 금리를 차츰 올리고 있는 찰나에 우리가 지금도 현재 겪고 있는 코비드 19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자 다시 금리를 제로 가깝게 낮추고, 그리고 때는 양적 완화를 무차별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QE랑 비슷한 YCC,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해서 양적 완화랑 비슷한데 이렇게 무차별로 양적 완화하는 게 아니고 타겟팅해서 뭐 조절하면서 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에 나오는 YCC가 양적 완화랑 비슷한, QE랑 비슷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스티뮬러스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재난 지원금을 쏟아 부어주고 돈도 엄청나게 풀고 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복잡한 설명을 왜 드렸냐면, 자, 지금 역사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도 때부터 시작한 양적 완화, 돈을 엄청나게 풀고 금리를 밑으로 내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시중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찍어서 계속 국채 매입을 해가지고 시중에다가 돈을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뿌려져 있고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의해서 남는 돈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2021년 2월 달에 한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너가 스티뮬러스 패키지, 스티뮬러스 채굴을 받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했는데 거의 50%에 육박하는 인원들이 스탁마켓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자, 돈이 금융시장으로 엄청나게 몰려들었죠. 그리고 보시면 스탁마켓이 이렇게 10년 동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 기준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조사에 의하면 지금 현재 스탁마켓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기 자금이 미국 내에서만 4조 6천억 달러, 원이 아니고 4조 6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기 자금이 기다리고 있다고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금이 몰리는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전통적으로 우리 미국에서 금융 분야로 진출을 하게 되면 장밋빛 인생이 있고 어마어마한 큰 돈을 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있긴 하였지만, 이번 코비드 19 때문에 이 촉발된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투자에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이 미국 국민들이요. 투자에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더욱더 자금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쪽 분야의 직업을 갖게 되면 아주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반 회사 안에서 본인이 파이낸스 관련된 그런 디파트먼트에서 일을 하는 그런 직종이 있겠고, 아니면 이 IB라고 하는 인베스트먼트 뱅킹 안에서 직접 일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잡, 본인이 직접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잡이겠죠. 이 아래쪽은 보시면 좀 더 학문적으로 들어간 뭐 그런 직종들,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직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일전에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려면 코딩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코딩의 조기 교육보다는 그의 근간이 되는 매스와 피직스 공부를 먼저 해놓고 코딩 공부는 나중에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비슷하게 이것도 처음부터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스태티스틱스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시기를 놓치면 관심을 갖고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전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되고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 투자, 파이낸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휴머니티로 대표되는 이 소셜 사이언스라든지 소셜 스터디스, 그다음 랭귀지, 파운데이셔널 매스, 기초적인 매스는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폴리틱스까지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금융 쪽에 가서도 본인의 역량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맨 처음 먼저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전 세계적인 역사라든지 소셜 스터디스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조금 더 앞에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 이코노믹스라든지 파이낸스, 어카운팅, 스태티스틱스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어차피 금융과 투자라는 것은 인간들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고차원적인 매스라든지 그리고 국가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굉장히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파이낸스 관련된 것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시안으로서 월스트리트에 진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 때 열심히 준비를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갖고 준비를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좋은 직종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